제주의 역사 속으로 꼬닥꼬닥 걸어가 봅니다. 꼬닥꼬닥 걸어서 제주.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실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여성과 관련이 있는데 여성, 특히나 이제 조선시대 여성 하면 떠오르는 분 혹시 누가 있어요? 일단 뭐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은 우리 5만 원권 지폐 속의 심사임당. 아니면 뭐 사극 속의 뭐 단골 출연자잖아요. 내가 이 나라의 국모다. 누구게요? 명성황후? 명성황후. 또 아니면은 뭐 그년을 바로 쳐라. 누구게요? 장희빈. 누구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황진이? 뭐 이 정도 있지 않을까요? 뭐 다 유명한 분들인데 네. 제가 원하는 답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하면 떠오르는 제주 여성으로 좀 제가 좁힐게요. 알겠어요. 오늘 주제가 바로 그분이시군요. 그러니까 누구냐고. 거상? 아닌 것 같네요. 맞아요? 네. 조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아주 당당히 장식한 제주 여성이죠. 자, 오늘은 김만덕 스토리를 풀어볼까 하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김만덕 객주터를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석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요. 저는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있고 있는 경영관리실장 오수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만덕 하면 사실 따라붙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거상, 아까 우리 진실 씨가 말한 거상 김만덕, 또 은여 김만덕, 또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가, 뭐 이런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데 그만큼 업적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많은 업적도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김만덕 할망을 이렇게 좀 부르고 싶어요. 현대판 제주 여신 김만덕 할망. 왜냐하면 제주에는 많은 여신들이 있는데 뭐 농경의 신 어떤 자청비라든가 아니면 창조의 신 뭐 설문대 할망도 있고 이분들이 그 여신들이지만 공통적인 면이 뭐냐면 굉장히 주체적이고 개척 정신이 뛰어나고 모험 정신이 이렇게 충만하셨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 그러면 김만덕 여신 이라고 저는 뭐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제주경제의 주체하면은 조선시대까지는 해녀를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해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녀의 의미로서 이제 상공업에 했던 제주도의 경제를 쥐었다 폈다 했던 분으로 해석을 한다면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 정확히 이 만덕이 살았던 그 시대는 조선 어느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김만덕 할머니가 살았던 시대는 이제 영조 때부터 순조 때가 해당되는데 거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갑인년 흉년에 규율을 했다든가 한양을 구경하고 금강산을 구경하고 했던 때가 다 이제 정조 때예요. 특히 또 정조 때 같은 경우에는 김홍도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예술 활동을 했던 시기이고 그리고 다산 정약용 같은 분도 이 시기에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진짜 르네상스의 하나로서 다시 접근해야 될 시기이고 그 시기를 너무너무 잘 만난 사람이 김만덕 할머니였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남다른 일생을 살았던 네. 김만덕 일대기를 재연 드라마로 차근차근 만나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750년 제주 성내에 있는 만덕의 외삼촌집. 11살의 어린 만덕은 외삼촌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에휴, 저 주르기 오망지게 서답도 아랑 잘하고 오만 일도 잘하고 커는데 우리 형편이 영해 노난 찰대령 더 살기도 막막하고 어떤 행 좋을 거예. 개맥에 우리 형편이 조함심은 좋지만은 매년 가뭄에 흉년만 돼서 계속 대가난 입에 풀칠하는 것도 영 버쳐내원 자의를 더 대령 잊질 못하크라. 그때 마침 만덕의 집 앞을 지나던 퇴기 월중선은 만덕을 유심히 바라보는데요. 삼촌, 어떤 잘 사람수가? 어떤 인혁이 이디까지 와저시니? 지나당 들으난 자이 얘기 걷는 거 닮았니? 삼촌 내가 자이 대령 키우제는 난 힘들고 커난 나가 자이 대령강이시면 어떤 거 그만심? 무시가 어떠? 인혁이?
아맹 우리가 힘들어도 어떤 인혁신 네 자일 맡겨져. 인혁은 기녀고 우리 만덕인 어망아방 죽어분한 우리가 대령 사람쯤하는 영예배도 양인이라. 아이고 양예님이 뭡니까? 배고랑 아이가 다 죽게 되었신디. 아 신부님 뭐 밥 먹여줍니까? 양인이든 기생이든 우선은 살아섭주. 걔도 그런 소리랑 하지 마라. 아맹 우리가 배고랑 살아도 기생신들 안 보낼 거나. 아이고 잘 생각해 봅소. 경호국 양 나신디 맡기고 싶거들랑 그땐 연락하고 양. 아이고 참. 하지만 워낙 어려운 살림이라 외삼촌 부부는 결국 만덕을 기녀에게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삼촌 나오라시다. 아이고 와시냐? 예 오늘 만덕이 대령 가진 마심. 야인 어디 가수가? 야 만덕아, 만덕아. 이래영 와보라. 무사마 씨? 절하라. 앞으로 늘 대령 살 사람이여. 예? 날대령 살 사름마 씨? 무사마 씨, 무사 나가 이 사름이 형 삽니까? 나 그냥 삼촌네형 살잔마 씨. 미안하다 만덕아. 나가 뭘 맹정 이거요. 너네 어멍아방 볼 면목이 어쩌. 걔도 어떠하느니 이 사람 쫓아가는 게 너도 살고 우리도 사는 길이요. 그렇게 해서 만덕은 퇴기 월중선의 수양딸이 돼 외삼촌의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녀의 수양딸이 되면서 신분이 바뀌었는데, 근데 부모가 양인이었다. 어떤 뭐 기록이 어디 남아 있을까요? 네, 실질적으로 기록이라 그러면 이제 그 문집에서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 최재공의 그 번안집에서는 김만덕은 원래 김씨성을 가진 탐나이 양인 집안의 딸이었고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의탁할 곳이 없어서 기성이 집에 이탁하여 살았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실록이라든가 승정원 일기 아니면 일성록 같은 이제 국가 중요 대사를 적어놓은 그런 책에서는 이제 기녀라는 얘기로 일관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정조가 김만덕에 대한 글을 쓰라고 하면서 아마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어릴 때 양인의 신분에 있다가 기녀한테 이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천인 신부로 돌아온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아마 유추는 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맞는 얘기일 것 같아요. 형제 자매는 없었나요? 그 어머니 사망이라든가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시고 이런 서사적인 내용들은 대부분이 1970년대 이후에 문학소설집에서 대부분 등장하는 내용이고 조선시대의 실제 기록에서 확인되는 부분들은 조실부모했다는 부분에서 조금은 좀 더 검증을 해봐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형제 자매에 대한 얘기는 아마 집안에서 나온 얘기 같고 실질적으로 엄마가 어떻게 죽었고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셨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각색된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석을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덕천리에 있는 그러니까 김만덕 그 아버님 그 묘비죠. 그 묘비에는 김만덕 위에 오빠가 있고 밑에 동생이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 갔을 때 그 비석 전문가분이 함께 갔었는데 그 무덤가 옆에 보니까 비석이 또 하나 쓰러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비석을 찬찬히 이렇게 보더니 원비가 여기 있네? 여기서 원비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원래 비석. 지금 세워져 있는 거는 계비, 후대에 이렇게 그 묘지를 옮기면서 만들어진 그 비석인데. 그 원비는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원비를 보면 가족 관계가 일단 어머니, 어머니가 큰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첫째 부인이 있고 둘째 부인이 김만덕의 생모가 되는 거죠. 진실 씨가 좋아하는 스토리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귀가 쫑쫑 세워지는데 그래서요, 이사장님?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원비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형제는 사남매가 되는 거죠.
근데 김만덕 기준으로 보면 이남 일녀가 되는 거고 생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가족 관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과 조금은 좀 다른 면이 그 원비에는 적혀 있더라고요. 이 만덕의 고향은 또 어디인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 김 씨가 어디 김 씨인지도 좀 궁금한데, 아까 또 성함 들어보니까 또 같은 김 씨. 아, 요즘 제작진이 약간 그 괜당들을 잘 모시더라고. 맞아요? 예, 제가 그 김해 김 씨인데 조사하다 보니까 만덕 할머니도 김해 김 씨고, 공교롭게도 이게 중시조. 중시조가 또 저희 집안하고 또 일치하는 그런 김해 김씨 집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고향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만덕 고향은 일단은 뭐 그러니까 읍내였다가 그다음에 덕천으로 이주한 그런 한 2가지 정도 설이 있는데, 정비석 소설가 아시죠? 정비석이라고 하시는 분이 소설을 썼는데 소설 제목이 이 명기열전입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그 기녀, 기생들을 쭉 모아서 그런 일대기를 소설로 이렇게 엮어놓은 거거든요. 거기에 김만덕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명기를 함으로써 이게 잘못 알려진, 그걸 그냥 고지고대로 이렇게 믿어서 전파했던 그런 측면이 좀 있고, 어쨌든 뭐 출생지는 성내나 성인근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관기 생활은 몇 살부터 어디에서 했을까요?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기록들을 보면 가장 신빙해서 들 수 있는 게 이제 최재공의 그런 기록, 만덕전에 대한 기록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기생이 집에 의탁하여 지내다가 좀 자라니까 만덕의 이름을 기한으로 올렸고 20여세에 울면서 관가에 하소를 하면서 이제 면천을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근데 언제부터 실제 관기 생활을 했는지는 아마 10대 중후반 정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기생 노릇 하면서도 자신이 기생으로 처신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또 종종 나오거든요. 이게 본인 나름대로 이게 양인이 신분이라는 생각은 꾸준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20대 초중반에 이미 이렇게 상인으로 객주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별로 개의치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객주로의 행보가 있었던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관기 생활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활은 안 했던 것 같다라는 게 저희 한번 기록상으로는 추측이에요. 근데 계속 관기 이렇게 나오는데 관기가 정확히 관기는 관에 속한 기녀가 관기 아닌가? 관기는 이제 관노비의 하나예요. 노비는 사노비와 관노비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는 사노비고 관에서 갖고 있는 게 관노비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기인 거죠. 관기는 어떤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관기요. 혹시 뭐 아시는 분? 드라마 속에 보면 그 이제 양반들이랑 이제 예쁜 언니들이랑 이제 앉아서 술도 마시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이런 곳이 황진이. 예. 근데 또 황진이 같은 경우에는 뭐 시도 쓰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관기는 이제 관노비의 한 부류였어요. 거기에서 가장 일반적인 거는 이제 연회라든가 그런 데서 유흥을 담당했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수업을 많이 받았죠. 글 쓰는 수업, 춤추는 수업, 그러니까 자기 관리하는 수업들, 그걸 다 받아서 이게 거친 사람만 이제 관기로 갈 수 있었던 사항들이고, 그리고 그 외에 관기 외에 어떤 사람들이 또 들어갔냐면 은여들도 관기에 포함이 됐었어요. 은여들은 약간의 그런 그 의술, 침술 이런 것들 좀 대행했던 사람들이라서 초청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많은 관심이 됐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관기들의 그 일상생활 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주는 이제 상반기생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관기라고 하면 단순하게 그냥 얼굴만 예뻐서 들어간 게 아니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 글을 다 알아야 되고 시도 쓸 줄 알아야 되고 뭐 그런 그림도 그릴 줄 알아야 되는 다재다능한 그런 능력을 지녀야만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라서 우리가 지금의 현재로 보면 진짜 이게 엔터테인먼트라고 볼 수가 있는 종합 상황이죠. 예술인이었네요. 그렇죠. 근데 관기의 삶을 살던 만덕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화면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만덕은 악기와 가무를 하는 여학을 담당하는 동시에 의료와 침수를 시행했던 의침기녀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만덕의 마음속에는 늘 관계 신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관계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 관계에서 벗어나야 돼. 그것만이 잃어버린 우리 가문을 되찾는 길이야. 그러던 어느 날 만덕은 제주 목사를 찾아갑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사또, 오늘은 서첩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사 뵙기를 청하여 싸웁니다. 아니, 억울함이라니. 서첩은 제주 동쪽 마을 한동에서 김의 김씨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김응열이 제 아비였고 여인 고씨가 제 어미이옵니다. 헌데 일찍 부모를 여의고 생활이 여의치 않아 태기 월중선 수양딸이 되어서 관기가 되었사옵니다. 이에 억울함을 사또께 아뢰옵니다. 제 원래 신분인 양인으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듣고 보니 사정은 딱하다마는 어디 조선 천지에 억울함을 안고 사는 사람이 한둘이겠느냐? 그렇다고 일일이 사정을 다 들어줄 수는 없는 일이고. 만일 사또께서 기적에서 제 이름을 면해주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집안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 미력 하나마 저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가면서 평생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과 뜻은 갸륵하고 안타까우나 관기는 나라의 재산이다. 내 너를 어여삐 여기나 그 부탁만큼은 들어줄 수가 없는 듯하구나. 며칠 후 사또, 저의 신분 양인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길을 내어주십시오. 만덕은 포기하지 않고 신광인 목사와 판관 한유추를 찾아가 계속 설득한 끝에 마침내 관계의 적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하게 이릅니다. 와. 진짜 대박이에요. 이 관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관리들의 눈에만 잘 띄면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기녀의 삶을 접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양인의 신분을 되찾은 건 언제예요? 보통 그 통설로는 양인의 신분은 저시기 20대 한 중후반 정도로 되찾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으나 문헌사의 기록으로는 이게 면천됐다는 기록이 딱 하나밖에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최재공이라고 하는 분이 쓴 문집 만덕전에 보면 최재공은 만덕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들이죠. 우리가 좀 구술조사를 할 때 상대방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그 얘기가 그대로 이렇게 받아 적는 경우도 있지만 뭐가 좀 미심쩍으니 이런 시각에서 한번 좀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다시 이렇게 재차 질문을 하고 하면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최재공은 만덕이 얘기를 그대로 받아 적었기 때문에 만덕이 입장이 고스란히 투영된 그런 주장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드라마 보면서 느끼는 게 저 실장님한테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 지금도 싶어요. 저는 저 정도가 가능했다라고 보면 뒤에 뭔가 사또만큼 큰 배우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아하는 스토리로 아니 그렇게 넘어가면 네. 진짜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 정조 같은 경우에 정조실록에서 보면 저 실록은 이제 사관이 쓰는 거잖아요. 임금도 손을 못 대는 글이에요. 그런 글에 이제 그 천한 신분인 이제 관기인 뭐 그런 내용이 정조가 직접 얘기하는 것들이 나와요. 실록이라든가 승정원 얘기, 일성록 이건 모두가 관찬사서예요. 임금의 말을 직접적으로 기록한 사서들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모두가 다 기생,
기녀, 천한신분 이런 용어들로 볼 때 실질적으로 악명이 허락하지 않은 그런 그냥 묘연한 면천이 아니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실은 김만덕 같은 경우에는 기녀 생활을 한 것이 몇 년이 안 돼요. 10대 중후반에서 20대 한 초반, 초중반이기 때문에 1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있었던 일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다른 데 뜻이 있었잖아요. 이게 돈을 벌어서 집안을 살려보겠다라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객주라는 이름으로 많이 통용을 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기녀라는 그런 의미가 큰 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억울하다고 관에 가가지고 빼달라고 호소하고 탄원하면 그 기녀장부라고 하는 기적에서 빼주는 게 조선 사회에서 가능했어요? 실은 힘들죠. 우리는 신분제 사회였었기 때문에 양천의 구분이 명확했었고, 조선 후기에 오다 보면 이게 산업공상에서 있는 그 중인 이하의 신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족보를 사든가 아니면 자기의 딸을 몰락한 양반에게 시집 보내서 이제 신분 상승의 기회를 겪긴 했지만, 그 자기의 신분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변화시켜주거나 그런 사례는 좀 뭐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당시에 약간 신분 제도가 많이 흔들릴 때였잖아요. 그렇죠. 만덕이 신분제도의 흔들림에 의해 가지고 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에는 좀 이게 너무 과도한 해석이고, 본인은 본인의 생활에 충실했고, 나는 기녀가 아닌 객수자로서의 생활을 했고, 그리고 도민을 위해서 받은 것들을 도민한테 돌려줬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해석을 하는 건데, 본인은 그런 예전에 몇 년간의 관계 생활로 인해서 자기가 족쇄가 잡혀 있다, 자격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자, 오늘 상관없으신지요? 한 잔 더 드릴까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일로 앉으세요. 23살의 관계에서 벗어나 양인으로 돌아온 만덕은 지금의 산지천 인근에서 객주를 차리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당시 산지포구 일대는 제주의 관문이면서 무역의 요충지이기도 했죠. 제주와 육지를 오가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한 건데요. 이때 만덕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제주 특산물을 파는 무역업을 함께 시작합니다. 제주 특산물을 파는 대신 상인들에게서는 쌀과 소금, 그리고 제주에서 구하기 힘든 옷감이며 장신구 등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사들인 물건은 주민들에게 싼값으로 공급해 큰 돈을 벌게 되죠. 그때 귤이 이렇게 좋았습니까? 만덕이 운영하는 객주는 늘 사람들로 북적였는데요. 아까 관에 있을 타고난 때랑 미모와 표정이 활구 완전 있고 달라요. 활달한 성격으로 손님들을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와, 객주의 주인이 됐어요, 이제. 네. 아니, 장사가 잘 됐나 봐요? 문정성시를 이뤘는데 어땠어요, 그때? 화면으로 보면 요즘으로 치면 그러니까 뭐 주점 같은 그런 그 행위를 하는 것으로만 표현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뭐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다양한 뭐 무역업, 유통업들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지 뭐 구체적인 방법 두 분 혹시 아시나요? 만덕이 만덕이 돈을 많이 벌을 네. 수 있었던 네. 방법. 일단 화면상으로는 술하고 음식을 팔아가지고 네. 또 나오고, 그리고 아까 막 전복 같은 것들 사다가 상인들한테 팔았는데, 뭐 그런 과정에서 많이 벌었겠죠. 그리고 뭔가 기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에서 뭘 원하는지 알고, 또 기녀들은 또 비싼 비단을 원하잖아요. 그런 거 좀 이렇게 이제 무역으로 이제 받아서 이제 팔고, 이렇게 해서 좀 돈을, 일단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또 관기였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공무원들 많이 알 수밖에 없잖아요. 인맥을 이용해서. 인맥 장사를 또 하는 거지. 두 분 다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만덕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거금을 모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제대로 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그때 당시 그러니까 제주 사회상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뭐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는 좀 척박한 토양을 갖고 있어서 항상 그 먹거리가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먹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먹거리를 육지로부터 이렇게 사와야 되는데 육지에서 뭔가를 사오기 위해서는 우리도 뭔가를 이게 팔아야 이게 가능하잖아요. 진귀한 뭐 전복이라든가 이런 해산물을 내다 팔고 쌀을 이렇게 들여와서 여기서 이렇게 상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돈을 벌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제주는 목마장이지 않습니까? 말라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뭔가요? 말고기인가요? 마유. 마유, 그렇죠. 그래서 마유도 좋고, 뭐 맛있는 뭐, 당신은 이 말을 이용한, 말이 부산물을 이용한 게 있었죠. 말의 부산물이요? 부산물. 말총. 그렇죠, 그렇죠. 서에 붓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말총, 제주에서 그 몰총, 몰 이렇게 하니까 몰총 이렇게 부르는데, 갓을 보면 동그란 부분이 있고, 여기 좀 튀어나와서 동그란 게 있잖아. 이 총모자는 말총으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에 이렇게 대나무가 많잖아요. 이 대나무는 이렇게 양태라고 해서 그 갓, 이 부분을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총모자와 양태를 제주도에서 생산하고 유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갓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에서가 많이 팔리는 거잖아요. 지방에서보다는. 그러면 거기에서 대가를 받게 되고 그 대가를 받은 돈으로 금전으로 우리가 필요한 쌀도 사고 뭐 옷도 입어야 되고 하니까 뭐 면피도 사고 그렇게 해서 그걸 제주 시장에다 내다 파는 과정에서 많은 돈을 벌지 않았나 싶은 거죠. 어느 시기에 어느 규모로 사들이고 누구한테 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그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경제적인 안목이 탁월했던 분이었기에 이게 가능하지 상인으로서 않았나. 능력이 탁월했던 거네요. 그렇죠. 고객이 원하는 걸 이제 딱 알아챈 것 같아요. 적재적소에 판단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객주라고 하는 게 총모자든 뭐 양태든 아니면 외부에서 들여온 쌀이든 이게 뭔가 좀 모아둘 수 있는 그런 요즘으로 치면 유통할 때 그 어떤 저장 창고 같은 그런 기능. 그리고 거기는 많은 상인들이 교류하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뭐 외상으로 이렇게 구매를 해서 또한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일종의 금융업, 금융업 역할까지 같이 겸비를 했지 않을까. 이자까지 쳐서요. 뭐 당연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 상업 활동의 어떤 그런 그 구조를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그리고 또 충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한 것 같아요. 보면 일반 음식점업 했죠, 유통업 했죠, 금융업 했죠. 또 아까 객주 운영하는 거 보니까 또 숙박업도 했고 여성으로서 객주를 운영해서 성공했다. 이거 대단한 일 아닌가요? 대단한 일이죠. 근데 사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현재 추론될 뿐이고 실제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고 얼마만큼 벌었고 그래 거상의 의미가 무슨 백만장자인지 천만장자인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도 소매상에 적극적인 상업활동을 하지 않았나 하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는 아마 그 사회적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 금난 정권이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상행위를 하는 것은 정부에서 딱 정해진 장소에서만 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종로 지역에 그게 시전이 다 모여 있었거든요. 그 밖에서는 하질 못해. 다 문물교환이에요.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게 되면서 문물교류 이런 것들이 활발하다 보니까 보부상들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시전 외에 난전 몰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파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을 적지적소에 이제 전국으로 다 퍼질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광해군 때 이제 대동법이 실시가 돼요. 세금을 뭘로 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재산이 될 수 있는 비단 뭐 그런 것들로 대신 내는 건데 그게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시대적으로 많이 풀어지게 되었고 특히 가장 중요한 사조가 신락사상이라는 게 실사구시라고 해가지고 실리적인 거를 실제 적용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김만덕 할머니가 상업행위를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환경적 조건이 갖추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기녀 생활은 좀 짧았지만 그 기간에는 돈을 많이 못 벌었을까요? 글쎄요. 그 부분은 뭐 실은 기녀가 실질적으로 녹봉을 받거나 그러는 건 아니라서
그건 아니고 무료 봉사예요? 명분은 무료 봉사지만 실질적으로 무료 봉사만 했겠습니까? 이게 너 마음에 들면 이제 보석도 주고 뭐도 주고 했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제주도에 오는 관리들이 넉넉하게 이렇게 풍족하게 오는 관리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주도가 삼다의 고장이잖아요. 삼다 하면 뭐예요? 돌, 또 바람. 여자, 바람. 바람. 근데 우리의 삼다는 그거 아닙니다. 바람이 많고 그다음에 가뭄이 많이 들고 홍수가 많이 나요. 이게 삼다예요. 이게 실록에 나와 있어요. 제주도는 삼재, 삼다의 고향이다. 고장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모두가 다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 관리들. 근데 관리들이 제주도에서 그 범위가 몇 퍼센트가 될까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관기로서의 생활보다는 객주로서의 생활이 굉장히 거상이 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박 기자님,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긴 했지만 살아생전에 저한테 항상 강조했던 게 우리 집안은 장사해서 돈 번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너는 제발 장사 쪽으로는 기웃거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김만덕의 후손인데. 그러게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김만덕 할머니가 그렇게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악착같이 장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면 누구나 손해보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만덕 할머니가 설렁설렁해서 혼자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면 그때 당시 그 많은 백성을 살릴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장사는 잘 모르지만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관점들로 많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연구자들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실은 중세사나 현대사, 근대사 이렇게 오다 보면 자료와의 싸움이에요. 어떤 자료를 누가 얼마나 많이 섭렵을 해서 많이 해석을 해줬느냐.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몇 개 나온 몇 줄을 가지고 콘텐츠를 가지고서 드라마라든가 연극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오해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까 봤던 것처럼 김만덕이가 이제 의침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이제 고증되지 않은 내용들로서 실제 우리가 김만덕이가 실제로 침도 놓고 그랬나라는 관념을 갖게 될 수도 있죠. 뭐 어쨌든 김만덕이 어렵사리 모은 재산들을 제주도민들을 위해 썼다. 그리고 이제 모두를 풍요롭게 했다. 뭐 이 사실만은 정확한 거죠? 그렇죠. 모든 기록이 가리키는 방향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도 화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그로부터 몇 년 후인 1790년. 이해부터 제주에는 극심한 가뭄이 시작됐습니다. 땅은 갈라지고 곡식은 말라 죽어갔죠. 상황이 그렇게 되자 흉년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도 늘어만 갔습니다. 이런 당시의 제주 상황은 조정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이후 정조의 명을 받고 제주 목사로 부임해온 신낙수는 급박하게 제주 상황을 정리해 조정에 장계를 올립니다. 대체로 쇠고울에 굶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6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많아서 얼핏 보아도 극히 놀랍습니다. 그런데 봄과 여름 사이에 섬 전체에 전염병이 크게 성하였고 거듭 흉년이 들어서 병든 사람은 굶어서 죽고 굶은 사람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신낙수의 보고를 받은 정조는 제주에 구휼곡을 보냅니다. 굶주림으로부터 제주 백성을 구할 구휼곡. 그런데 갑자기 불어닥친 거센 풍랑. 거센 풍랑 앞에 구휼곡을 실은 배들은 맥없이 쓰러져 파손돼 버렸고 배에 실려 있던 곡식들도 모두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는데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곡식이 어떤 곡식인데. 이때 이미 만덕은 무역업으로 제주 최고의 부자가 돼 있었습니다. 오늘날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게 또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게 다 주변의 도움덕이었지. 그렇다면
이제 나도 내 주변에 있는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큰 결심을 한 만덕은 그 길로 제주 목사를 찾아갑니다. 사또, 이 돈은 제가 기녀에서 양인으로 된 후 모은 돈이옵니다. 이 돈으로 양식을 구해 제주 백성을 구하소서. 만덕은 그동안 객주를 운영하며 모은 자신의 재산 전부를 제주 목사에게 전합니다. 김만덕의 나눔이 굶어 네. 죽어가는 이제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록에는 얼마나 되는 재산을 나눴다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예,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일성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때 굶주린 인구가 62,698명이에요. 그 다음 해에는 47,735구, 47,735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6만에서 4만으로 줄어든 이유가 지금 한 17,000명 정도인데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정조실록에서도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갑인년 다음 해죠. 95년에는 이제 기민이 72만 제주 대정 정의에 합쳐가지고 72만 5,329명에게 이제 진율을 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지금 제주도 인구가 몇 명이에요? 60만은 조금 될까 말건가? 70만이 좀 안 되죠. 70만이 좀 안 되는데 이때 72만 5,329명. 그러니까 연초 1월부터 시작해서 음력 5월까지인데 한 사람당 이 5개월 동안 한 5번 이상을 계속 했던 누적 숫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조 16년에 인구가 보통 6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제주도의 인구가. 그러면 그때 굶주린 사람이 6만 2천 명이에요. 6만 5천 명에서 6만 2천 명이면 3천 명 정도는 관아, 스님, 스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빼고는 모두가 다 굶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만덕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사람들의 이해 가지고 돈을 벌었고 어떻게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돈을 기탁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기록도 최재공의 번암집에만 나와 있습니다. 재산 1천금을 내놓아 배를 마련하여 육지로 건너가 쌀과 곡식을 사들였고 10분의 1은 가족과 친척 그리고 아는 지인한테 줬고 나머지는 구호미로 쓰라고 해가지고 관아에 다 갖다 줬대요. 관아에서가 일리적으로 다 나눠주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에서 볼 때 최소한 전 재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1천금 이상은 가진 그런 거부가 아니었었나. 지금의 1천금이라고 그러면 한 1,000만 장자 정도 되겠죠. 와. 나라도 못한 일을 어쨌든 만덕이 해낸 거잖아요. 이건 그렇죠. 변함없는 사실인데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내용들이 정조의 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조. 참으로 기특하구나. 만덕이라 하였느냐. 대장부도 아닌 한낱 아녀자가 어찌 그런 큰 돈을 내놓을 수 있었단 말이냐. 이 여인이 상술과 인맥이 특출하여 지금은 제주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하옵니다. 어허, 용크나. 어찌됐든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자신의 재산을 모두 내놓았다고 하니 실로 장대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여봐라, 만덕에게 큰 상을 내리도록 하여라.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이후 제주 목사는 김만덕을 불러들이는데요. 네, 자네의 선행을 임금님께 상세하게 고하였네. 그랬더니 주상께서 하교하시기를 큰 상을 내리라 하셨네. 상이라니요. 아니옵니다. 그저 저는 제가 누리고 있는 것을 조금 나누었을 뿐이옵니다. 그래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는가? 그래도 그렇지 상은 당치 않사옵니다.
참 이렇게 난감할 수가. 어명을 거역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자네의 소원은 뭔가? 뭘 해주면 좋겠는가? 정 그러시다면 청이 하나 있습니다만. 오, 무엇인가 말해보게. 소인의 청은 저 바다 건너에 있는 금강산을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니, 금강산? 하하, 이걸 어쩐다. 자네도 알다시피 지금 제주도 전역에 국법으로 출入금지령이 내려져 있지 않은가? 그 누구도 이 섬을 떠날 수가 없다 이 말일세. 그래서 청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소인도 출입 금지령을 모르는 바가 아니오니 한번 말씀드려본 것으로 족하옵니다. 신경 쓰지 마시옵소서. 한편 만덕의 금강산 구경 소원을 접한 정조. 어허, 그거 참. 상은 마다하고 금강산을 구경하고 싶다. 하온대 전하, 그것은 아니 될 일이라 사료되옵니다. 금강산 구경이라니요. 그것도 아녀자의 몸으로. 특히 지금 제주는 국법으로 그 누구도 섬 밖을 나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사옵니다. 그건 과인도 알고 있느니라. 하지만 지금 제주는 출入금지령이 엄한 때이긴 하나 이 만덕의 경우는 다르다. 그가 행한 성과 덕이 있질 않느냐. 만덕의 경우는 예외로 삼고 만덕의 금강산 구경을 허락하도록 하라. 그리고 영마와 음식을 모두 해당 관에서 대주도록 내 특별히 명하노라. 분부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아니 출입 금지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금강산을 구경했다. 이거 진짜 파격적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가 그 출入금지령에 대해서 배웠을 때 네. 제주 여자는 절대 안 됐잖아요. 그리고 박사님이 육지 말씀하신 남자랑 결혼해도 못 갔어요. 안 돼요. 네. 자식들은 가도 부인은 여기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말 금기를 깨는 제안이었는데 그러고 보면 저런 제안까지 했다는 건 어쨌든 만덕은 강심장이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임금이 상을 주는 그런 방법 한 10가지 정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벼슬이나 품계를 그렇게 올려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글을 직접 써서 이렇게 하사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한데 근데 김만덕 같은 경우는 이게 여자 신분이고 또 연세가 있다 보니까 벼슬을 주기도 좀 어렵고 거금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건 더더욱이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억만장자한테 뭐 몇백만 원 줘본 늘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만덕도 아까 우리가 저 드라마에서 봤듯이 본인이 가장 그 꿈꿨던 이상적인 뭔가 좀 그 신분 질서는 아니지만 사회 어떤 제도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그 뭔가를 한번 제시해보는 드라마도 제시하는 걸로 만족한다라고 측면에 나오는데 그렇게 제시한 김만덕도 강심장이지만 통치자의 입장에서 이런 질서를 깨트리는 그 파격적인 그 결단을 내리는 이 정조의 어떤 그 심정도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관광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그 개별 관광 아니면 그 맞춤형 관광 네, 그리고 특수 목적 관광을 여성으로서 조선시대 여성으로서 최초로 실행하신 분이 만덕 할머니가 아닐까 뭐 이렇게 풀어보고도 싶습니다. 금강산 갔다 온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은 또 어땠어요? 뭐 객주도 있고 뭐 배품은 또 더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기록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금강산 다녀온 것까지의 그 에피소드이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드러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소설상으로만 나와 있고. 근데 아마도 그 행수라는 그런 행수은여라는 그런 존칭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객주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시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나눔
활동하시다가 그렇죠. 그럼 몇 살에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7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장수하셨네. 네, 오래 사셨어요. 지금 한 100세를 바라본 그러니까 나이죠. 착한 일을 또 많이 하시니까. 당대 그 문인 학자들이 남긴 글 중에서 우리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게 그 은광연세라고 하는 주사 김정희 선생이 써서 그 후손, 그 오빠의 4대 송년에게 이렇게 전해준 그런 글이죠. 본인 그 할머니 직계 가족이 없기 때문에 조카가 제사를 모시고 있어서 주사 김정희 선생이 은광연세라고 하는 글귀를 써서 편약을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이 은광연세에 대한 해석도 이게 두 가지 관점이 좀 있습니다. 기념사패 쪽에서는 할머니 관점에서 이렇게 할머니의 어떤 그런 은혜로운 그 빛이 이렇게 세상에 널리 좀 알려진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고, 근데 또 다른 해석은 영주가 어쨌든 개혁적인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개혁 정치 성과물로서 먼 섬 이 구석에 있는 기녀가 이렇게 나눔을 실천했다. 그것은 곧 그 임금이, 은혜로움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썼을 것 같다라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김만덕 관점에서 김만덕의 은혜로운 빛이 세상에 비친다 이런 관점으로 가겠습니다. 저도 지금 뭐 나눔을 먼저 실천했던 사람이었었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이제 개척하고 그 의지를 가지고서 모든 것을 펼쳐나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될 제주의 여인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또 이런 김만덕의 나눔과 베품이 우리 후손들에 의해서 다시 되살아나는 게 저도 너무 흐뭇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는 주말에는 모충사에 들러서 그녀의 순간 정신 또 숨결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오늘 김만덕 이야기 아주 재미있게 풀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제주 역사 속으로 꼬닥꼬닥 걸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